양조는 레드 와인 양조하고요, 화이트 와인 양조가 조금 방식을 좀 달리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구별을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료가 되는 포도를 수확을 하죠. 재료가 되는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우선 같이 말씀드릴게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 이제 클러스터, 송이째로 이제 따서 모이게 되면은 알알이 다 뜯는 경우가 있고 기계에서 뜯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하는 곳에서는 기계로 다 뜯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파쇄하고 재경이라고 합니다. 농가에 그 와이너리에 가보면은 파쇄하고 재경기들이 있어요. 포도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올라가서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알만 싹 훑고 가지들은 쭉쭉쭉쭉 빠져나오는 그런 그 저기가 돼서 포도 알갱이만 모여서 압착을 하게 됩니다. 포도를 으깨서 껍질과 씨와 과즙이 이제 섞여 갖고 과즙이 주스 형태로 나오게 되죠. 주스, 헷갈린다. 예, 주스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그 나온 액을 가지고 그 주스를 가지고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은 아직까지 똑같이 가다 여기서 갈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레드 와인은 껍질의 색을 우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효하는 중간 내내 껍질을 놔둡니다. 그리고 껍질에서 나오는 탄닌이라고 하는 이렇게 떨떠름한 성분하고 색깔이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발효하는 중에 계속 껍질과 씨, 요거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머스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발효가 되면 거의 썩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의 머스트들을 계속 발효 탱크 안에 놓게 되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이게 둥둥둥 뜨게 됩니다. 둥둥 뜨게 되면은 뜬 채로 놔두게 되면 껍질이 계속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물에 잠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발효액 속에 잠그는 방법은 이렇게 뭐 막대기나 이런 걸로 예전에 누르기도 했었고요. 펌프로 밑에 물을 퍼서 계속 뿜어주는 이런 식의 작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레드 와인은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을 시키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똑같이 파쇄, 재경, 그 다음에 주스를 압착해서 주스를 내주는 것과 똑같은데, 화이트 와인은 굳이 껍질을 놔둘 필요가 없어서 그냥 껍질을 빼고 그냥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주스를 내주는 과정은 똑같지만 레드 와인은 압착을 나중에 해준다라고, 처음에도 하지만 발효를 한 다음에 압착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압착을 먼저 하고 발효를 해준다 라는 식으로 분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만드는 방식에서 큰 차이는 무엇이냐? 화이트 와인은 압착을 먼저 하고 발효를 한다. 레드 와인은 발효를 한 다음에 또 압착을 하지만 발효한 다음에 압착을 한다라고 해줍니다. 껍질하고 씨하고 과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압착을 해줘서 그 진한 껍질의 그 색깔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우러내주기 때문에 발효 후에 압착을 해준다고 하고요. 화이트 와인은 압착을 해준 다음에 발효를 한다. 껍질을 빼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껍질이나 씨하고 과육 같은 거는 빼고 발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나중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청징이라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맑게 와인이 이제 부유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정화시켜서 위에 물만 떠내고 찌꺼기를 또 버리고 또 안정화시켰다가 찌꺼기 버리고 이런 식으로 청징이라는 그 과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 더 있지만은 병에다가 넣어서 숙성을 좀 더 시키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그래서 간단하게는 압착, 파쇄, 발효, 청징, 병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여러 과정이 더 있어요. 간단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영화 혹시들 기억나세요? 처음에 영화나 그 중에서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는 오늘 지난 다음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세요.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튜브 쳐보면 거의 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고 중요 장면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 영화는 좀 로맨스 영화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중간 이후에 포도를 수확하고 멕시코 인근의 그 와인을 만드는 동네의 얘기인데 포도를 수확해서 마을 전체가 축제를 하고 와인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나오는데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이제 영화 보시기 전에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와인,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보시면, 아, 저거 왜 저러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전에 와인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뭐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이제까지 와인을 배웠던 한 5분의 스승님한테 다 이렇게 받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국에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프랑스의 포도밭인데요. 이게 이제 포도밭 가운데 가끔 이렇게 보면 큰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 용도는 뭐냐면요. 포도에 이제 실제로 이제 봄이 돼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할 때 꽃이 피면 그 꽃이 진 자리에 이제 그 포도 송이들이 그대로 열리게 되는데요. 꽃이 필 때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서리가 제일 많이 내려요. 서리가 내려서 꽃을 망가뜨리면은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게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밤에 막 서리 내린다 이러면은 온 일꾼들이 다 뛰어나와서 포도밭 중간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고 어떻게 하냐면 불만 있으면 불 주변 따뜻하기 때문에 큰 부채 같은 거 갖고 와서 포도나무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도록 계속 붙이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팔에다 날개 같은 걸 달고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막 다급하게 부채질을 해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더 발전이 되니까 그거 갖고는 너무 힘들어서 아예 큰 선풍기를 해놓고 찬바람을 다 날려보내는 식으로 서리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포도밭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서리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 해는 완전히 농사가 박살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요것도 아마 프랑스인데 그 잔디들이 있잖아요. 잔디처럼 보이는 거 여기 풀인데요. 왜 풀을 놔뒀을까요? 예, 이것도 약간 현실입니다. 잡초를 절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초를 놔둬야 잡초들이 뿌리를 막 내리잖아요. 포도나무가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옆으로 그 뿌리를 못 내리고요. 밑으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초들을 이렇게 놔둔다고 합니다. 잡초가 있어야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뿌리 깊이 안 내려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되는데 외국에는 여름 내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는데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물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요. 지하 쪽에 물이 있는 거를 탐지를 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한 30m, 50m까지 뿌리를 내려야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양분들을 쭉 빨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살게 하려고 풀 같은 거를 다 베지 않고 놔두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동에 그 여포농장 놀러 가서 포도밭에 잡초를 안 베고 놔뒀길래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외국인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요, 제가 게을러서 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예, 여기는요 프랑스의 론 지역인데 겨울에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포도나무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전부 자갈. 예. 자갈인데 이게 일부러 깔은 거 아닙니다. 원래 땅이 이래요. 예. 그리고 포도나무가 겨울 되면은 이제 다 잘라놔요. 전부 다 잘라놓고, 이렇게 요동치 정도 남을 때까지 잘라놓고, 이렇게 놔둡니다. 뭐 거의 방치하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어서, 예. 겨울을 보내는데, 아주 다른 작물이라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게, 예. 해놓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갈이 많으면 여름에 햇빛이 비치면 자갈에 이제 온기가 좀 들어가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좀 서늘한데 자갈의 온기가 나중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하고요. 비가 내리면 자갈이고 돌이기 때문에 비가 도대체 이렇게 땅에 스며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새버리는
그런 식이 돼서 어떤 수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자갈의 역할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 론 지역인데 그 아주 좀 아주 특별한 곳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제 꽃이 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 5월 4일 날 그 저 문경에 갔다 왔거든요. 문경에서 오미자 와인 만들잖아요. 아, 참, 여러분들 수료식 때는 조금 비싼 와인 먹어야 되니까 오미자 와인을 좀 먹으려고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오미자 저기 와이너리에 갔더니 지금 딱 꽃필 때라고 저한테 농장을 먼저 가자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농장에 딱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꽃 냄새가 확 풍기는데요. 밤꽃 있잖아요. 밤꽃 비린내 나는 그 냄새 비슷한 냄새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향기가 좋은. 예, 저도 사실 오미자 꽃 피는 거는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예, 뭐 사진에서 보고는 이랬는데 꽃들이 다닥다닥 피어 있는데 그거 다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포도도 꽃이 피고 그 꽃 핀 자리가 이제 송이가 돼서 그 포도가 열매가 열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송이가 맺히게 되죠. 제가 이런 사진들을 저 와이너리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좋죠. 근데 한 번도 못 찍어요. 바빠갖고, 예. 전화하면은 도대체 전화를 못 받습니다. 밤에 전화 와요. 밭에 있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사진 찍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농작물 사진도 좀 찍고, 뭐, 농장 앞에서 뭐 이러고 있는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는데, 바쁘셔서, 그리고 만나면 얼굴 다 시꺼멓게 타 있습니다. 예, 다들 농사와 와이너리를 병행하시려면은 참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자, 적포도나 청포도나 처음에 열릴 때는 다 요 색깔이 되죠. 요 색부터 시작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흑포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포도들은 점점 색깔이 들어서 보라색으로 됐다가 이제 점점 진한색, 흑색으로 변하게 되고 청포도는 오히려 약간 더 익으면 익을수록 좀 더 맑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품종들은 맑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샤르도네 이런 것들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이파리도 약간 금색으로 변하는 그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가끔 시장에 가보면요, 덜 익은 상태 포도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면 아직 다 안 익었구나 이럴 때 정도가 되겠죠. 약간 뭐 또 좀 덜 익은 게 또 싱그러운 맛이라고 맛있다고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포도 나무를 직접 안 심어요. 그러니까 대목이 있으면 잘라서 접붙이기를 주로 합니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포도나무 이제 와인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했는데 이민자들이 가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포도나무를 심기보다는 접붙여서 심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알아냈습니다. 밑에는 우리가 먹는 머루포도라고 하는 뭐 MBA나 혹은 캠벨이라면 위에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멜롯을 심었다. 그러면은 MBA나 머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까베르네 쇼비뇽하고 멜롯을 위에다 덧붙였으면 위에 과실들이 나오게 돼 있어서 요즘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심기도 하지만요, 잘라내고 그 위에다 접붙여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이거보다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파리를 따서 그걸 수백 장으로 잘라서 찢어낸 다음에 플라스크에서 이렇게 배양을 한대요. 배양을 하면은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를 계속 수백 그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과학 실험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배양을 하는데요. 미국의 UCLA, 요쪽 UC 데이비스 요쪽이 양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면은 아까 우리 9100 이렇게 이름 붙인 것처럼 포도나무들이나 클론에 따라서 이름도 많이 붙어 있고요. 효모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양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동굴에도요.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장내삼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비슷한 지역의 나무들이에요. 나무 둥치가 좀 굵잖아요.
실제로 한 30년 정도까지 재배를 많이 하고요. 수령 오래된 건 50년 정도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하게 BAU, BU라고 해서 오래된 나무의 와인이라고 해서 따로 병에다가 VB라고 써놓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오래된 나무에서 나온 와인이구나. 맛이 확실히 좀 달라요. 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좀 희멀턴한데도 좀 묵직한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느낌. 노인이지만 되게 옹골찬 느낌의 와인이 생산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보통 그럼 좀 비쌉니다. 예, 수량이 오래된 나무에서 따로 뽑아서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BB라고 써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놨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을 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땔감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전 이제 칠레 갔을 때 되게 재밌는 장면 봤어요. 그러니까 칠레 가면은 그 뭐죠? 알파카 비슷한 라마라고 있거든요. 이게 모가지 긴, 이렇게 좀 기린까지는 아닌데 말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 예? 침뱉나요? 예. 그 몬테스 알파라는 와이너리에 갔더니 걔네들이 밭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쟤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지치기를 걔들이 한대요. 그냥 가지를 이렇게 딱 뜯어 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도 걔들이 뜯어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식당에 딱 갔더니 고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고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새순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예, 아까 사진이 요 나무가 요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가 나와서 하게 되죠. 거꾸로네요. 요 가지를 쳐준 거네요. 요렇게. 네. 요렇게 쳐줬습니다. 자, 아까 병충해가 가끔 나오긴 했는데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병충해에 약합니다. 굉장히 이 벌레도 먹고 저 벌레도 먹고 이래서 실제로 병충해가 굉장히 많은 작물이고요. 실제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서 필록세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필록세라라고 하는 약간 진딧물 비슷한, 요거는 아닌데요. 나무 뿌리를 갉아먹어서 포도나무가 다 괴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 보니까 왜 죽지라고 하고 땅 파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서유럽의 포도나무들이 다 괴멸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포도나무들은 옛날부터 있던 그 포도나무들이 아니에요. 다 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칠레나 신세계에 있는 와인들을 가지고 와서 뿌리는 미국 나무의 뿌리를 쓰고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접붙여 갖고 다 새롭게 만든 포도나무들이 지금 서유럽에 있는 포도나무들이고요. 이 벌레들이, 이 필록세라는 벌레들이 산맥까지는 못 넘어가서 스페인 정도는 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데, 다시 재건을 해서 와인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렸죠. 자, 요것도 병충해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가 이제 망가졌잖아. 요게 이제 곰팡이들이 포도 알맹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놓고 수분이 다 달아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하는데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죠. 이 포도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이 이 곰팡이 먹은 포도가 아주 독특한 향취가 나는 걸 발견하고, 이 망가진 포도만 따로 긁어 모아서 즙을 내서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갖고 그런 거를 귀하게 부패됐다 해서 귀부 와인이라고 합니다.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이 곰팡이 먹은, 그쵸. 그 곰팡이가 주로 습지대 쪽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이 있으면 강이 꺾어지는 곳 정도, 물길이 바뀌는 쪽에서 안개가 많이 피게 되는데, 안개가 많이 피는 지역에서 이 곰팡이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안개가 많이 피는 그런 쪽에서는 일부러 이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곰팡이 먹은 포도를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와인을 만듭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어요. 당분만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이스 와인하고 비슷하죠. 당분이 뚝뚝 떨어진 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더니 알코올도 높고 산미도 높고 향취도 좋은 아주 단 와인이 나옵니다. 이런 와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요, 샤또 디겜이라는 와인인데요. 보르도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37만 8천 원에 팔고 있어서 제가 살려고 그랬다가 집사님한테 한 소리 먹고 집에 가서 제가 47만 8천 원에 팔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이랬더니 오히려 또 욕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예. 이렇게 썩은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와인들이 많아요. 특히 헝가리에, 토카이라는 와인이 있는데요. 이 토카이라는 와인도 이렇게 곰팡이 먹고 썩은 포도를 모아서 와인을 만드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사실 너무 양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청포도 같은 즙을 더 섞기도 하고 하는데, 얼만큼 섞었느냐에 따라서 또 명칭이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알게 되는데, 그런 와인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달아요. 되게 단데 산미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까 기계도 얘기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유기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시 또 조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나 가축을 써서 이렇게 농경을 하는 부분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가의 계곡을 깎아서 와이너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가 도대체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기농을 넘어서요, 자연주의라는 와인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연주의 와인은 조금 이제 미신적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거의 이제 인공을 가미를 안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연주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와인이 좀 뿌옇게 청증이 잘 안 된 그런 와인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와인이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독일입니다. 예. 여기 이제 아마 모젤 강가인데요. 이제 요거는 경사가 좀 덜한데 더 깎아지른 듯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도대체 이제 기계가 다닐 수도 없고 말이 다니기도 너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재배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 사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서는 물을 따로 주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프랑스의 뭐 샹파뉴 정도만 따로 이제 물을 줄 수가 있고, 나머지 지역엔 물을 주는 게 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등급 자체가 되게 낮은 와인이 되게 됩니다. 예, 물을 주게 되면 아까 우리나라처럼 과즙이 너무 많게 되고요. 당분이 훨씬 떨어지거나 어떤 포도 알맹이 자체의 영양분보다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게 되면은 쉽사리 이렇게 물을 먹게 되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를 막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 지하에 있는 양분을 많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열매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물을 안 준다고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사실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정도가 원래 이제 생존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동 지방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거기는 아예 뭐 사막이니까 물이 거의 없는데도 유일하게 포도나무는 생존을 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와인을 만들어서 식수 대용으로 쓰고 했던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비가 많이 오니까 아까 비가림막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물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는 물을 주는데 물을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여기 나중에 다시 사진 나오는데요. 여기 사이에 파이프가 있으면 가운데 구멍을 조그맣게만 뚫어 놓습니다. 물이 지나가다가 여기 한 방울 정도 떨어져요. 예, 나무에다 직접 안 주고요. 옆에 떨어지면 이쪽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든 빨아 먹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잔인하게 주는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예, 주는 게 다행이죠. 와이너리에 보면요, 장미가 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앞에. 이유가 뭘까요? 장미가 보기 좋아서? 예, 장미 향도 그렇고요. 장미가 병충해 제일 약한 예, 식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돌거나 뭔가 벌레가 생길 것 같으면 장미가 먼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 하고
그때 그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포도밭 옆에다 장미를 좀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장미, 저도 옛날에 그 마당에 있는 집에 살 때 장미를 보면 맨날 벌레들이 장미 갉아먹고 있고 진딧물 잔뜩 있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요, 무당벌레 있잖아요. 무당벌레가 익충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벌레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무당벌레가 레이디버그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걸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일부러 수확을 늦게 해서요, 송이를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는 건데요. 요게 마찬가지로 수분이 날아가면요, 당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그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나무에 놔둔 상태에서 말리는 건 늦수확이거나 레이트 하베스트, 혹은, 좀 더 이렇게 많이 말리게 되면은, 아이스 와인으로 갈 정도까지 눈이 오거나 이렇게 얼게 되면 그렇게 될 정도까지 당분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외국의 포도들은 당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면 엄청나게 달면서도 알코올은 또 빵빵한 그런 와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당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외국의 와인 수준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알코올이나 당분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이태리에서는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지푸라기 위에다 말리는 방식으로 말려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시토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포도가 바랜 듯한 맛이 나는 와인도 생기는데요. 그런 걸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 중에 한 사람,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먹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사진이죠. 망가진 포도를 가지고 또 와인을 만드는. 예. 예, 아까 관계하는 게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물 한 방울씩 딱 떨어뜨려 갖고, 예, 요 정도 갖고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정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이 열린 건데, 이렇게 많이 안 열려요, 원래. 예, 이렇게 많이 안 놔둡니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쪽에 하나, 요 정도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하는데요. 많이 열었네요. 예. 혹시 무슨 포도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포도인지 아시면 여러분은 거의 신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알이 좀 큰 걸로 보이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까베르네 쇼비뇽은 알이 좀 작고 메를로 조금 더 크고 피노누아 좀 더 크다고 했는데 그냥 봐서는 그냥 메를로나 까베르네 쇼비뇽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송이의 모양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구별 못 하겠네요. 자, 이제 수확 때가 되면요. 유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알바 천국이라고 합니다. 포도 수확을 하는 게 돈을 많이 준대요.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요. 알바하러 많이 가는데, 가끔 통화를 합니다. 야, 잘 있냐? 이랬더니, 형,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기도 많이 주고 와인도 잔뜩 주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야 된다고. 일을 하고 나면은 도대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삽 뜨거운 번 보기, 뭐 이런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고되기 때문에, 예,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준대요. 실제로 많이 주는데 쓰지도 못하고 다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왔더니 너 누구니? 할 정도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예. 그거 하고 충분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 유럽에서 특히 수확 때가 되면은 정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기계로 수확하는 데도 있지만 프랑스나 혹은 이태리나 아주 전통적인 와인을 만드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 손으로 수확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써서 밤마다 고기도 많이 주고 뭐 이러긴 한다는데 외국 사람들은 막 즐겁게 논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뻗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촬영도 하고 막 노래도 같이 부르는 장면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수학은 이런 가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영화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그 영화에서도요. 칼을 약간 낫같이 생긴 칼로 딱딱 따서 잘 담고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누가 더 빨리 따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계
기계로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딱 만들어서 기계에서 딱 이렇게 수확을 하면요, 뒤에 포도 송이만 탁탁탁탁 떼서 이렇게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계에 넣어서 바로 그냥 그 와인을 만들도록 한답니다. 자, 요게 파쇄하고 제경하는 건데요. 이렇게 올려놔서 포도를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포도가 돌면서 알맹이가 빠지고 가지만 밖으로 숭숭숭 튀어나오는, 예. 요 옛날 사진이에요. 제 와인 스승님인데요. 88년. 예, 그렇습니다.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경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송이를 털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와이너리들에서는 이 알갱이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검사를 해서 터진 게 없는지 혹은 잘못된 게 없는지 다 골라낸다고 합니다. 터진 게 있으면 거기 세균이 들어갔거나 혹은 맛을 변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다 본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원두를 다루는 지역에서도 손으로 직접 보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경 및 압착기에서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가지들만 툭툭툭 나오게 되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밟았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데 여자들만 들어가서 발로 밟고 막 춤추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무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발로 밟는 건 양호한 거고 막 고무장화로 밟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씨가 깨지면 되게 씁쓸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씨가 안 깨지도록 너무 세게 안 밟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말씀드린 적 있죠? 무좀균이 그 알코올이 발효로 생기면서 세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무좀균 다 죽인다고 합니다. 포도 씻어서 넣지요. 안 그래요? 안 씻어요? 껍질에 있는 효모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막 벌레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막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다 걸러내기는 하기 때문에, 게다가 세균이나 이런 것도 알코올이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씻고 넣습니다. 씻어서 넣으면 오히려 썩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러 안 씻고 넣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효를 할 때 이런 부유물, 머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둥둥둥 자꾸 뜨게 되는데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발로 밟아주는. 자, 근데 이거 통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요렇게 길게 있는 통이에요. 잘못 밟아서 떨어지면, 예, 큰일 납니다. 보이지도 않고, 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하고요. 펌프를 가지고 위에다 부어주는 방식으로, 예, 합니다. 자, 알코올 발효를 해주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탱크에다가 주로 발효를 하는데, 와인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일반 와인을 만들 때는 굳이 이렇게 압력 조절을 안 해도 되는 탱크에 넣고요. 스파클링을 와인을 만들려면은 안에 이제 기포를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압력 탱크를 가지고 하게 되죠. 예, 요거는 이제 마세레이숑이라고 해서요. 치명이라고 해서 껍질하고 색깔을 우러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하는 중간에 계속 이렇게 섞어줘서 껍질에서 조금이라도 더 색소하고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경이적이라고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와인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크죠, 이거는. 예, 커 보이죠. 예. 대량으로 생산한 곳에는 제가 칠레 가서 많이 느낀 건데, 야, 정말로 고개 숙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왔어요. 엄청나게 큰 탱크를 몇백 대씩이나 한 곳에 놔두면서 그렇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많이도 없어요. 한 두세 명이서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 이것도 약간 압력 조절이나 온도 조절 방식이 들어가 있는 탱크인데요. 여러분들 그랑코토 가시면 좀 비슷한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탱크. 예, 빚을 많이 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예전의 방식인 콘크리트 가지고 발효 탱크를 하는, 프랑스의 오래된 곳은 아직도 콘크리트 탱크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거기서 발효를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와이너리들은요, 그 집에 효모들이 있대요. 오래된 효모들이. 그 효모들이 발효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독특한 맛이 나고 그 와이너리 만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안 허문다고 하더라고요. 리폼을 하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발효 탱크들을 실제로 잘 없애지 않고 잘 놔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는 신구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이 탱크에다가 스테인리스 탱크 같이 있으니까요. 예, 요즘 아주 현대적으로 잘 된 곳이죠.
칠레 갔을 때 굉장히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래비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가 와서 이렇게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와이너리를 잘 설계해놔서 지하를 파놓고 다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갖고 올리고 이러면 포도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오면은 잘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오크통으로 보이는데 안에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오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크통에다 발효를 고집해서 발효 자체를 오크통에서 하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 콘크리트고요. 요게 이제 큰 대량 생산하는 어떤 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적인데 안에 보면은 이제 이게 깨끗해 보진 않죠. 예, 근데 와인을 계속 발효하고 세척하고 발효하고 세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척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위생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크통에다가 양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오크통은 225리터 짜리가 대부분인데 그건 숙성용이고요. 요거는 한 4,0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에다가 뭐 사람 키만큼 큰 통에 이렇게 길이가 굉장히 큰 이태리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발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효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오크통에다가 주로 보관을 하죠. 예, 오크통들이 이런 모양이 제일 많아요. 이 모양이 제일 이 크기가 가장 오크의 어떤 향도 잘 남으면서 숙성을 오랫동안 시킬 수 있는 크기라고 해서 이 오크통 크기를 바리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225리터를 바리크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오크통 만드는 방식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와인 스쿨 같은 데서요. 양조를 이제 실습으로 하는 그런 저걸 본 건데 요거 보시면 포도를 이렇게 으깨 놓은 거예요. 으깨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담아 놓으면은 발효가 진행되면서 껍데기가 자꾸 올라가죠. 거의 썩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걸 자꾸 휘저어주고 흔들어주고 이러면은 진액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예, 요게 그 휘저어주는 장면이고요. 예, 둥둥 뜬 머스라고 하는 거를 안으로 넣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즙 틀에서 나중에 발효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찌꺼기까지 한꺼번에 해서 다시 한번 짜줍니다. 처음에 짰던 주스하고는 엄청나게 더 진한 주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프레스 주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더 막 걸쭉한 것 때문에 맑은 와인을 추구하는 데서는 안 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앞에 나온 주스, 뒤에 나온 주스를 다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압착틀을 써서 발효가 다 된 혹은 포도 상태에서부터 압착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깨서 즙을 내두는 방식을 썼고요. 요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엔 다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탱크. 그죠? 예, 포도를 압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로 이제 즙이 나오게 되죠. 예. 옛날에 발로 밟았다고 했잖아요. 예, 점점 발전하면은 이제 프레스로 눌러주는 방식을 했고요. 자, 아까 그 발효가 된 와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탁해 보이죠? 예, 여기다가 아왕산이라고 하는 거를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맑아지죠? 예. 우리는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맑은 와인만 보기 때문에 원래 와인 색깔을 잘 모르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주의 와인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출시를 해요. 그러면 되게 좀 탁하고 좀 쏘는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맛이 요즘에 조금 자연의 맛이라 그래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병이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예, 청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옛날엔 청징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청징 이렇게 부유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숙성을 오랫동안 시키면 위에는 좀 맑은 와인, 밑에는 찌꺼기가 많고 이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란을 깨서요 흰자만 넣어줬다고 합니다. 흰자만 넣어주면 흰자가 돌아다니면서 찌꺼기들을 안고 가라앉는 역할들을 했대요. 흰자가 많이 필요했겠죠. 예, 많이 필요하니까 노른자가 더 남습니다. 노른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에그 타르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 유명한 데 옆에 가보면 특히 보르도에 생떼밀룡이라는 데를 가면요. 에그타르트 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자들을 써서 이렇게 청증을 했고요. 이렇게 밑에를 꺼집어내고 위에만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황산을 안 쓰는 자연주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거르지 않고 청증을 시키고 빼고 또 안정시켜서 또 빼고 또 안정시키고 또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노동력이 좀 많이 들죠. 자, 그리고 오크통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요, 이렇게 오크통이 좀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오크통이 스며드는 것도 있고, 공기를 아주 밀폐를 바로 아주 빡빡하게 안 해놓게 되면 증발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위에 곰팡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걸 항상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워놓도록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안 채워놓고 위에 곰팡이를 일부러 실게 해요. 그 하얀 곰팡이 있잖아요. 이 꽃 같은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되면은 그 곰팡이에서 또 묘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그 곰팡이 맛이 밴 와인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증발한 부분을 채워놓는다고 하는데요. 증발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엔젤스 쉐어라고 합니다. 천사가 먹은 몫이라고 해서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와인이 오래 숙성이 되면 소믈리에들이 가서 테이스팅을 해봅니다. 잘 익었는지 병에다 넣어서 팔아도 되겠는지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어두운 데서 잔에다 보고 테이스팅을 좀 하게 됐죠. 자, 이건 제가 와인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암포라라고 하는 와인병이고요. 바닷속에서도 보존이 될 정도로 와인의 보존 역할을 잘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보통 이렇게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키고요. 옆에 이렇게 이게 색깔이 든 게 무늬가 아니에요. 와인이 넘쳐갖고, 예, 색깔이 이렇게 든 겁니다. 예. 자, 오크통 만드는 거하고 코르크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크통을 만들 때는요, 망치하고 못을 안 씁니다. 그냥 나무의 팽창력에 따라서 잘 악구가 맞도록 만들지 못질을 안 해요. 못질을 하는 거는 여기 리벳 철로 된 어떤 원통형에다가 고정시키는 정도만 하지 나무에다 직접 망치지는 안 해요. 나무 판을 이렇게 잘 잘라서요, 통 모양으로 잘 조여준 다음에 안에다 불을 떼서요, 불을 떼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해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워줍니다. 구워주고 안에 약간 타게 되면은 탄 맛이 토스트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크통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죠. 보통 한 150만 원 정도씩 해요. 예. 그래서 와인을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키면 그 오크통 값이 다 와인 값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동 오크통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예, 그리고 태운 거를 식히면서 이렇게 철 밴드로 조여주면은 아주 빈틈 없이 딱 오크통이 완성이 되는데 위에 이제 뚜껑 비슷하게 쳐놓고 밑에도 쳐놓고 이렇게 되면은 오크통이 만들어지죠. 오크통이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 구멍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거나 혹은 쓰기 전에 반드시 고압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해준 다음에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와인이나 혹은 위스키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게 되고요. 자, 요거는 참나무 껍질입니다. 코르크를 만드는 재료고요. 껍질이 이렇게 두꺼운 거 정도는 보통 나무의 수령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것들을 껍질을 따로 빼서 이렇게 떼내서 코르크를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정도까지 되겠네요. 요 코르크 모양으로 된 여기까지를 구멍으로 이렇게 뚫어내면은 코르크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코르크들은요, 자연 상태의 코르크라기보다는 합성 코르크들이 많아요. 합성 코르크는 이렇게 분쇄를 했다가 다시 만든 코르크. 우리나라 코르크들은 자연 코르크를 쓰는 경우가 잘 없고, 왜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코르크들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샤또 무주에서 뽑은 것처럼 합성 고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무를 쓰면요, 압착력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거나 무슨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빼게 되면 조금 코르크만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다 기분입니다. 실제로 코르크를 쓰는 곳은 서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코르크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그러니까 신세계라고 얘기하는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이런 데서는 코르크를 안 쓰고 주로 스크루캡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르크는 대부분이 다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경쟁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수입을 하려면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무를 훼손해서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스크루캡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더 쓴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히려 코르크가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다. 나무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껍질만 벗겨내는 건데 나무한테 무슨 해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뭐 양조는 간단하게 아주 다이어그램식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게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고 몇 명 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5명인데 한 2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정도 얘기는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로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예, 다음 주에는 거기서 보셔야 되는데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좀 얘기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저하고 같이 약속 정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좀 많이 넘겼네요. 시간 좀 오래 넘겼는데요. 예,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오늘부터 저희 오픈하고 서빙하는 거를 조금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평가받을 때 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서빙하는 정도는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세련되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평가를 계속 매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이걸 세련되게 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배우셨는데 너무 어색하게 서빙을 하시거나 오픈을 하시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정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평가를 받을 때 잘 봐주시면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면요. 다음에 하시는 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다 똑같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그랑꽃도 와이너리에서 뵙겠습니다. 네.